네,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24번째 클래스 미팅이에요. 오늘도 카메라가 안 되네요. 안타깝게도. 예, 제가 최대한 이 원노트에 밑줄, 뭐 필기 이런 거 써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나운스먼트는 뭐 똑같아요. 대부분의 학생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발런터리 프로젝트 관련된 것일 거고요. 강조를 하지만 안 내도 전혀 문제는 없어요. 근데 내면은 제가 엄지척 이렇게 되면 마지막에 한 그레이드가 올라가요. 대신에 한 그레이드가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는 제가 알려주진 않아요. 네. 발표를 해서 그것을 녹화를 해서 뭐 카메라로 찍어도 되고 파워포인트에다가 뭐 녹음을 해도 되고 뭐 OBS 이런 걸로 해도 되고요. 저에게 성적 제출 마감 전까지 보내주시면 제가 수정을 할 수 있으니까 성적을 그렇게 해주면 되고 주제에 대해서는 아무거나 아무 때나 해가지고 그냥 저 했어요 라고 하면 안 되고 기말고사 전에 기말고사를 보기 전에 저와 주제에 대해서 협의가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미 몇몇 학생들이 이런 주제로 하고 싶습니다 해서 이메일을 보내서 제가 뭐 오케이 이거는 안 된다 고쳐라 뭐 이렇게 답신을 이미 보냈어요. 핸드아웃과 PDF는 계속 우리 세컨더리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고요. 비디오는 유튜브 채널에 올라와 있고 또 우리 세컨더리 홈페이지 그 스케줄 다운로드에 보면 링크들이 다 올라가 있어요. 레귤러 스튜던트들에게는 뭐 퀴즈 2를 봤다. 그 다음에 아마 이번 금요일까지는 홈워크가 24번까지 올라가 있을 거다가 중요할 것이고요. 오픈 코스로 듣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어쨌든 지금 보면 이제 진도를 잘 따라가고 있는 학생도 있지만 뭐 점점 더 문제가 생기는 학생들도 있는데 어쨌든 듀를 못 맞출 때는 저희 조교한테 연락해 주세요. 그럼 거의 대부분 저희 조교들이 듀를 연장을 해요. 그리고 지난 주부터는 거의 이 마감을 6월 15일 자정까지로 세팅해 놨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펌이에요. 이건 바꿀 수가 없어요. 이거 지나가면 16일 금요일이 마감일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그 전에 홈워크, 퀴즈, 이그잼 다 완료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도저히 안 돼서 이제 드랍을 해야겠다라는 오픈 코스로 듣는 학생들, 레귤러 레지스트레이션 한 학생들은 이미 위드로우 기간이 지났지만 오픈 코스로 듣는 학생들은 어쨌든 결정을 했으면 빨리 알려주셔야 돼요. 성적 제출 마감 지난 다음에 위드드로우라는 것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학사관리팀 입장에서는 제가 물어봤더니 뭐 이번 주까지 해주세요라고 했는데 제 생각에는 뭐 시간이 조금은 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오픈 코스로 듣는 학생들 중에서 도저히 드랍을 해야겠다. 성적표에 W는 찍힙니다. 근데 그래도 해야 되겠다는 학생들은 어쨌든 빨리 연락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간혹가다 PLMS가 접속이 안 되는데 그건 네이버 클라우드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있다가 다시 시도를 해보면 되고요. 그리고 일부 학생들은 그 포비스 그 아이디 패스워드, 그러니까 패스워드를 뭐 한 1년에 한 번씩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고 그 워닝이 떴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서 안 하면은 포비스 가서 다시 업그레이드 하지 않는 이상 아무것도 로그인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그걸 잊어버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 확인도 하시면 좋겠어요. 어나운스먼트로는 뭐 우리 그 차세대 통신 및 네트워크 융합 부전공 그 안내 부스가 지금 학생회관에 마련되어 있어서 설명을 잘 받고 있다. 우리 그 융합 부전공 담당 직원도 나와 있고요. 삼성전자 산업 담당 직원도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이제 월요일 날 2학기 그 통신 관련 개설 과목들 몇 개만 했는데 리스팅을 좀 더 많이 했어요. 얘는 지난 작년 1학기, 그 다음에 지금 1학기에 개설되고 있는 통신 관련 과목들이고, 요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23년 2학기에 개설되는 과목이에요. 시노미 시스템은 우리 융합부전공 과목은 아니지만 전자과 학생들은 뭐 들으면 좋겠고, 컴공과나 기계과 학생들도 충분히 잘 들을 수 있는 유용한 과목이라고 생각되고요. 통신 관련해서는 정보통신공학개론, 그리고 통신 및 네트워크 실험이 지금 개설이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컴공과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론, 알고리즘, 소프트웨어 설계 방법, 인공지능, 그 다음에 컴퓨터 공학을 위한 고급 확률 이론이라는 대학원 과목이지만 실제로 아마 전자과 학생들은 가서 그냥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당연히 요거는 이제 과목은 아니지만 응용 선형 대수는 뭐 통신, 네트워크, 컴퓨터, 전자전기공학 모두 필요한 AI 뭐 다 필요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들으시는 게 좋겠어요. 자, 뭐 특별히 커렉션 할 건 없었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지금 오버뷰를 하자면 우리가 챕터 7 트랜스포트를 하고 있고요. 다음이 챕터 8이긴 하지만 아마 다음 주에 챕터 9을 먼저 커버하고 그 다음에 챕터 8, 10, 11은
굉장히 빠르게 커버하면서 사실상 학기가 종료될 거예요. 한 2주 내에. 자, 챕터 7 리뷰를 하겠습니다. 챕터 7은 제목이 트랜스포트고요. 지난번에 이 트랜스포트라는 말 어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죠. 트랜스는 beyond란 뜻도 있지만 보통 across, between 이런 거기 때문에 여기서 포트들 간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이제 우리가 편지 봉투에 내용물을 넣어서 보낼 때 그 안에 또 까보면 또 내용물 편지 봉투가 들어있고 또 까면 편지 봉투가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인캡슐레이션을 해서 레이어 5부터 레이어 1까지 쭉 인캡슐레이션을 해서 이제 일렉트리컬 시그널이 날아가면 다시 또 디캡슐레이트하고 이렇게 되는 게 인터넷의 작동 원리라고 했었죠. 그 중에서 이 트랜스포트 레이어 4에서는 그 엔벨로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딱 우리가 그 레이어 4의 봉투를 딱 받았어요. 그러면 포트 넘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소스 포트 넘버,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라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 포트는 로지컬한 포트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번호를 매겨 놓은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초중 고등학교 다닐 때 학생들 이름 말고도 학번이라는 게 있잖아요, 번호. 그게 실제로 3252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죠. 그냥 서로 구별하기 위한 것이죠. 그렇잖아요. 예. 물론 주민등록번호처럼 단지 구별할 뿐만 아니라 생년월일 정보를 담는다거나 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냥 가나다 순이라든가 아니면 랜덤하게 심지어 구별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번호로 할당하죠. 여기서도 이 로지컬 포트 넘버도 구별하기 위해서 할당하는 것인데 지난번에 봤지만 AINA라는 곳에서 포트 넘버 중에 일부는 리저브 해놓고 특별한 애플리케이션은 요 포트로 항상 통신하자 이렇게 정해놨다고 했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고쳐서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 트랜스포트라는 이 챕터 7은 결국은 레이어 4에서 통신을 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레이어 4에서 다루는 게 뭐죠? 레이어 4에서 제일 중요한 프로토콜이 뭐죠? TCP라는 프로토콜과 UDP라는 프로토콜이죠. 그 중에서 UDP는 TCP의 어떻게 보면 스트립트 오프 버전의 어떤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어요. 매우 간단하게 그냥 봉투에 소스 포트 넘버, 데스티네이션 포트 넘버, 그다음에 체크섬 비츠, 그다음에 내용물이 대충 몇 킬로그램이에요. 물론 이제 바이트겠죠. 그 정도. 굉장히 단순하게 돼 있고 그냥 니고시에이션 이런 것도 필요 없이 그냥 휙 보내고 받으면 받는 거고 못 받으면 못 받는 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TCP라는 것은 그 네트워크에서 통신을 할 때 그런 UDP 같이 unreliable한 low latency는 가질 수 있겠지만 unreliable한 그런 애플리케이션만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울트라 릴라이어블한 유스 케이스들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TCP가 울트라 릴라이어블 하냐 하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히 릴라이어블 해요. 무엇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지만 TCP의 페이즈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커넥션을 이스태블리시 하기 위해서 핸드쉐이크를 하고요. 또 커넥션을 터미네이션 하기 위해서 핸드쉐이크를 하고 중간에 데이터를 트랜스퍼 할 때 항상 액너리지를 하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릴라이어빌리티를 매우 높여놨어요. 자, 그러면 이제 TCP의 헤더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뭐죠? TCP 헤더에서 보면 당연히 UDP처럼 소스의 포트 넘버, 데스티네이션의 포트 넘버도 있지만 여기 플래그라는 게 있었어요. 이 플래그들은 UDP에서는 없었는데 이 플래그가 결국은 9개의 비트로 돼 있는데 그게 ON 돼 있고 OFF 돼 있을 때마다 이 TCP 세그먼트가 UDP와는 달리 한 번 보내고 마는 것과는 달리 이게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인가가 표시되는데 예를 들면 커넥션을 이스태블리시 하기 위해서는 이제 SYN 플래그가 셋이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잘 받았으면 보내는 애가 이제 처음에 TCP 커넥션을 만들고자 하는 애를 클라이언트라고 하고 만들어지는 애를 서버라고 하는데 이 서버는 SYN과 ECK 플래그를 ON 해가지고 또 보내고 그러고 나면 다시 또 어떻게 돼요? 일단 받았으니까 이제 또 ECK 플래그를 ON 해서 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TCP 세그멘트가 플래그가 어떻게 셋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세그멘트의 특징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 말고도 여러 비트들이 있는데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TCP의 페이즈 아까 말했지만 TCP는 어쨌든 이 세션이라는 하나의 서킷 스위칭 비슷한 개념이죠. 그래서 처음에 자, 내가 너랑 통화를 하고 싶어. 응, 그래? 그래, 통화하고 싶어. 이렇게 3웨이로 먼저 이스태블리시를 한다고 했어요. 나 통화하고 싶어. 통화하고 싶다고? 그래,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끊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얘가 클라이언트고 서버면 네. 자, 이제 난 다 됐어. 다 됐다고? 나도 다 됐어? 그래. 이렇게 4웨이로 핸드쉐이크를 하면서 커넥션을 끊는다고 했어요. 네. 그래서 요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개념이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TCP라는 이름을 보면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트랜스미션 컨트롤을 하는데 뭘 컨트롤 하느냐? 트랜스미션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그냥 보내고 말면 되지가 아니라고 했죠. UDP에서는 그냥 보내고 뭐 어떻게 되든 뭐 로스가 되든가 많은데 TCP에서는 이제 뭔가 제어를 할 거예요. 무슨 제어를 하느냐 해서 처음에 나왔던 게 에러 컨트롤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건 오류 정정이죠. 오류 제어. 그 다음 또 뭐였죠? 우리가 네, 오늘 배울 게 이제 컨제스천 컨트롤과 또 남은 게 이제 플로우 컨트롤이죠. 그래서 세 개의 컨트롤을 이제 이 TCP라는 프로토콜이 어떻게 보면 수행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TCP라는 프로토콜이 TCP 세그먼트를 도대체 어떤 식으로 조작해서 이것을 컨트롤할 거냐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처음에 이거예요. 제일 먼저 에러 컨트롤 에러 컨트롤이든 뭐든 간에 이 지금 TCP는 어때요? 에크 베이스드로 오토매틱 리트랜스미션을 하죠. 맞아요? 그러면 에크가 날라오면 어때요? 에크가 날라오면 리트랜스미션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죠. 내가 보낸 거에 대해서 에크가 날아오면 잘 받았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리트랜스미션을 해요? 근데 뭔가 오토매틱이라면서요. 네. 타임아웃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내가 보낸 어떤 세그멘트에 대해서 이제 딱 보내고 나서 이제 초시계가 가는 거예요. 보낼 때마다 내가 스톱 버튼을 눌러요. 보고 있어요. 타임아웃 됐는데 그가 안 왔어요. 그러면 내가 자동으로 그 세그먼트를 다시 보내는 거예요. 기본은 그거예요. 알겠어요? 네, 기본은 그거고 이렇게 하는 방식을 stop and wait라고 하죠. 네, 그러니까 딱 보내고 더 이상 안 보내요. stop. 그다음에 기다려요. 찌깍찌깍찌깍찌깍찌깍. 그렇죠? 그래서 에크가 타임아웃 되기 전에 도착하면 그러려면 이제 조건이 뭐예요? 당연히 이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는 RTT라는 녀석이 당연히 타임아웃 되는 우리 타이머의 시간보다는 짧아야 되겠죠. 안 그러면 모조리 타임아웃 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은 오늘도 배우겠지만 이 라운드 트립 타임을 이제 측정을 해요. 패켓 하나 보내고 에크가 날아올 때까지 관찰을 할 거 아니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타이머를 세팅할까? 대충 이렇게 하면 맞겠구나. 왜냐하면 너무 안전하게 하겠다고 라운드 트립 타임의 에스티밋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타임아웃을 굉장히 길게 잡으면 어떻게 되죠? 실제로 제가 계속 기다리는 거죠. 타임아웃 될 때까지.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보내는 입장에서는 라운드 트립 타임을 잘 계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라운드 트립 타임이 만약 랜덤 베리블이 아니라면은 딱 그 시간 플러스 어떤 엡실론만큼만 딱 기다리고 아니면 그냥 리트랜스미션을 하고 싶겠죠. 왜냐하면 스탑 앤 웨이트에서 트랜스미션 레이트를 결정하는 것은 세그먼트 사이즈가 일정하다고 하면 뭐죠? 타임아웃이고 그 타임아웃이 RTT랑 이제 비슷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줄이고 싶은데 더 줄이지는 못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내가 막 그냥 길게 에스티메이트를 해요. 널널하게 세이프티 팩터라고 하더라 이러면서 마구마구 넣어봤자 트랜스미션 레이트만 떨어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ARQ를 오토매틱 리트랜스미션을 뭐 베이스로 한다고요? 에크 베이스로 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에크를 받으면 리트랜스미션을 안 하고 에크를 타임아웃까지 못 받으면 리트랜스미션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이제 지금 방금 얘기했던 가장 기본적인 이 에크 베이스드 ARQ 방식인 스탑 앤 웨이트는 너무 느릴 수 있죠. 심지어 우리의 링크가 엄청나게 빨라져도 실제로 RTT와 비슷한 그 타임아웃 피리어드 때문에 그냥 뭐 트랜스미션 레이트가 정해질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싫어서 바로 마디파이를 한 것이 고백 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N이라는 것은 세그먼트 숫자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바이트로 봐도 되고요. 세그먼트로 봐도 되는데 우리 책에서는
그냥 원리만 가르치기 위해서 마치 그 TCP 세그먼트에 들어가는 바이트 수가 일정한 듯이 얘기하면서 그냥 세그먼트 개수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다 바이트 수로 돼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고백 N은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그전에는 하나 보내고 웨이트를 했어요. 스탑 앤 웨이트. 근데 이번에는 뭐냐면 아직 에크를 받지 못한 게 캐피탈 N까지 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난번에 그림에서 그렸듯이 아무 문제가 없을 때 라운드 트립 타임이 딱 지날 때마다 에크가 딱딱딱딱 오는 평상시에는 어때요? 예, 전송 속도를 N배 늘릴 수 있는 거죠. 드루풋을 N배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좋은 거죠. 그래서 여기도 나와 있지만 고백 N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트랜스밋 윈도우라고 봐도 돼요. 뭐 컨제스천 윈도우 이렇게 생각해도 되는데 트랜스밋 윈도우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트랜스미션 할 때 예. 아직 unacknowledged 된 세그먼트가 있어도 그렇죠? 그 number of unacknowledged 세그먼트가 캐피탈 N보다 작으면 그 윈도우 내에 있는 윈도우라는 게 결국은 메모리에서 내가 딱 차지하는 어떤 부분이죠. 윈도우 내에 있는 것 세그먼트는 그냥 날려버리는 거,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증가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스루풋을 증가시키기는 하는데 여전히 보면 좀 답답해요. 그게 이제 지난 시간에 본 거였어요. 그래서 잠깐 볼까요? 이 그림이 이제 중요한 그림이죠.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이제 뭐 소스라고 하고요. 이게 데스티네이션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쭉 날아갈 거예요. 1번부터 12, 13 여기는 안 적혀 있지만 13, 14 쭉 있어요. 요게 어떻게 보면 뭐 세그먼트들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1번 세그먼트, 2번 세그먼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쭉 보내려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스냅샷을 딱 찍었을 때 이 소스가 윈도우 사이즈가 4인데 지금 윈도우가 여기에 딱 놓여 있어요. 윈도우가 6, 7, 8, 9 세그먼트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딱 스냅샷을 찍었을 때 6, 7, 8, 9는 이미 트랜스미션이 됐고요. 6, 7, 8, 9는. 그리고 리시버가 이미 acknowledge를 보냈는데 eck를 보낼 때는 기본이 뭐냐면 내가 expecting 하는 다음번 세그먼트 번호 이렇게 보면 돼요. 물론 바이트 번호긴 하지만 세그먼트 번호라고 할게요. 그래서 얘는 뭐라고 했냐면 지금 6번이 받아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eck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나는 6번을 기대해라고 보낸 거예요. 6번을. 6번을 기대해라고 하는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어요? 예. 계속 6번을 기대하고 보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윈도우가 여기 있으니까 다 날렸고 6, 7, 8, 9까지. 실제로 여기 보면 7, 8, 9도 다 수신이 됐잖아요. 그런데 이제 6번을 기대해 하니까 소스는 저 윈도우를 저 자리에 그냥 두고는 어떻게 합니까? 다시 저 윈도우 안에 있는 세그먼트들을 보내는 거예요. 언제? 타임아웃이 일어납니다. 이게 고백 N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7, 8, 9가 수신이 돼 있는데 7, 8, 9가 다시 한번 날아가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딱 보면. 그냥 스탑 앤 웨이트보단 낫지만 고백 N의 이런 모양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 따로 정보를 주자 하는 게 이 셀렉티브 에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TCP 세크라고 나중에 부르는데요. 네,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보도록 합시다. 여기 이제 Selective Acknowledgement라고 해서 결국은 Stop and Wait를 improve한 고백 N을 또 improve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 아이디어는 뭐라고요? 네, 내가 다음번 기대하는 세그먼트 넘버뿐만 아니라 이미 잘 받은 녀석들 정보를 줌으로써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소스가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 윈도우 안에 있는 이미 받은 것에 대해서는 안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보내기를 요청당한 녀석만 보내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드루풋이 또 올라가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TCP는 릴라이어블하게 하기 위해서 ARQ라는 방식을 도입하는 거예요. 에크를 가지고. 그랬더니 그냥 나이브하게 도입했더니 너무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향상을 시키는 마디파이를 해서. 그게 그냥 가기만 하면 OK일 때는 좋았는데 점점 더 빠르게 가기를 원하니까 계속 마디파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 SEC라는 Selective Acknowledgement라는 TCP modification이 있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stop and wait든 어쨌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타임 아웃 되는 피리어드죠. 그래서 이제 이걸 측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 세그멘트를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스톱워치를 켜요. 그럼 그 에크가 돌아올 거 아니에요? 안 돌아오는 녀석은 빼고요. 돌아오는 녀석만 보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네, 컨스탄트면 좋겠죠, 사실. 그냥 잘 가서 오고, 잘 가서 오고, 똑같은 이제 서버에게 보냈더니 에크가 왔어요. 몇 밀리세컨드고, 또 보냈어요. 또 몇 밀리세컨드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게 디터미니스틱이라고 하면 타임아웃 시간을 그것보다 약간만 더 길게 하면 되겠죠. 어쨌든 내가 기다리는 시간이니까 그게. 그런데 이게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뭐 링크가 스테이블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때는 각각의 라우터에서 프로세싱하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 라우터에 더 많은 트래픽이 몰렸을 수 있거든요. 시간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대충 하는 방법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요 A 서브 죄송합니다. T 서브 N이라는 것을 또는 T 서브 N 플러스 1이라는 요 녀석을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타이머로 측정한 N번째 예를 들면 세그먼트가 날아가서 에크 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니까 얘가 N 플러스 1번째 라운드 트립 타임을 우리가 오브저브 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라운드 트립 타임은 랜덤 베리어블이죠. 우리가 확률 시간에 배웠지만 우리가 오브저브 한 것과 실제로 얘 디스트리뷰션은 다르잖아요. 뭐 가우시안 디스트리뷰션이라도 실제로 오브저브 하는 건 한 넘버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게 tn 플러스 1일 때 좀 다르고 tn 플러스 2일 때 다르고 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일단은 평균을 추정을 해요. 평균을. t sub n이라는 저 라운드 트립 타임의 평균을 측정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 a sub n을 n번째 추정 값이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n번째 추정 값에서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미 어떤 방식으로든 추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리얼라이제이션을 가지고 두 개를 웨이티드 썸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 방금 보낸 게 그래도 가장 최신 거잖아요. 물론 노이즈가 있겠지만 얘의 웨이트를 B만큼 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에 새로 들어온 오브저베이션의 웨이트를 B를 주고요. 그 다음에 과거의 에스티밋에 1 빼기 B만큼 줘요. 그렇게 해서 새로운 에스티밋을 만들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새로운 평균 RTT 추정치는 과거 RTT 추정치에는 웨이트를 1-B만큼 주고 지금 현재 오브저베이션에는 B만큼 웨이트를 줘서 주면 만약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값이 다 컨스탄트라고 해보세요. AN 플러스 1, AN, TN 플러스 1이 전부 같은 어떤 뮤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뮤는 1 플러스 B 곱하기 뮤 더하기 B 곱하기 뮤니까 양 좌변 우변이 같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서 평균 값을 이제 업데이트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B 값은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할 텐데 B가 1에 가까우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B가 1에 가까우면 현재 오브저베이션의 웨이트를 더 많이 주는 거죠. 예를 들면 B가 극단적으로 1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의 과거 에스티밋은 버리고 0 곱하기 에스티밋이니까 현재 들어온 리얼라이즈드 된 값만 가지고 추정하겠다는 거죠. 반면에 B가 0.0001쯤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나의 바로 한 타임 전의 에스티밋에 웨이트를 0.99999 준 다음에 그렇죠? 새로 오브저브한 거 가지고 약간 수정을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뭐 익스포넨셜 또는 지오메트리컬하게 웨이트를 주는 방법은 굉장히 흔한 방법이에요. 어디에서? 어댑티브 시그널 프로세싱 할 때. 자, 그러면 우리가 평균 값을 추정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만약에 T sub n들이 IID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서 쭉 이제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얘가 이제 수렴을 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저게 n이 무한대로 가면 저 A sub n 플러스 1이 평균 값에 수렴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라운드 트립 타임이라는 것이 랜덤 베리어블이면 평균이 있고 그다음에 분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베리에이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베리에이션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추정을 안 했고 평균만 추정했는데 평균에다가 대충 한 10% 잡지 뭐 라고 했는데 사실은 평균값의 10%보다 더 베리에이션이 많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뭐 뻑하면은 리트랜스미션을 할 거 아니에요? 리트랜스미션 하고 나면 이제 F가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라운드 트립 타임이 잠시 길어졌을 뿐인데 내가 너무 작은 값을 타임 아웃 피리어드로 잡아놓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또 뭐가 필요하죠? 우리가 디스트리뷰션을 잘 몰라도 평균과 분산만 가지고 뭐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또는 평균과 absolute deviation만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시간에 마르코프 이니퀄리티라든가 체비체프 이니퀄리티 이런 걸 쓰면 실제로 디스트리뷰션을 전혀 몰라도 특히 체비체프 이니퀄리티 같은 경우에는 평균과 분산만 적당히 추정할 수 있으면 여러분이 거기서 평균에서 마진을 대충 분산의 몇 배 정도 주면은 거기서 실제로 확률적으로 얼마 내에 항상 이게 일어난다라는 개런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분산을 여기 D가 분산을 추정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absolute deviation 가지고 해요. 이렇게 해서도 또 마르코프 이니퀄리티나 그와 유사한 체비체프 이니퀄리티를 마디파이 한 거 가지고 또 어떤 확률 이내로 이렇게 하면 라운드 트립 타임이 다 들어오는 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값을 타임아웃으로 하면 작은 값이 그 값을 타임아웃으로 하는 거예요. 확률이 예를 들면 실제로는 라운드 트립 하는데 그냥 지터링 때문에 생기는 딜레이가 길어진 건데 그냥 이건 타임아웃으로 내가 잡을래 하는 트레스홀드가 있겠죠. 걔를 적당히 잘 선택하면 작은 확률로 내가 실제로는 오고 있는데 F가 리트랜스미션을 다시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추정할 수 있다라는 건데 뭐 얘기했지만 이 과목에서는 웬만하면 그 가정에서 사용하는 탁상용 계산기로 계산할 수 있는 것밖에는 안 하겠다라고 했어요. 자, 요 그림을 봅시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웨이트 B 값이었죠. B가 뭐냐면 현재 오브저베이션에 얼마나 웨이트를 줘서 평균 RTT를 업데이트 하느냐인데 여기 보면 두 개의 커브가 있어요. 하나는 웨이트 B가 커런트 오브저베이션에 대한 웨이트가 0.5인 것과 0.1인 것. 자, 그러면 어느 게 더 커런트 오브저베이션의 웨이트를 더 많이 줍니까? 0.5인 것이죠. 어느 게 더 나의 패스트 에스티밋 오브 민 평균의 추정치의 웨이트를 더 많이 줍니까? B가 0.1인 거죠. 왜냐하면 1에서 이걸 뺀 게 0.9고 0.9만큼 웨이트를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커브가 있지만 0.1인 녀석, 그러니까 현재의 에스티밋, 현재의 오브저베이션의 웨이트를 적게 주는 녀석은 천천히 변하겠죠. 그래서 이 커브를 보면 빨리 안 변하죠. 그렇죠? 빨리 안 변하고 그 다음에 여기 B를 0.5로 준 거는 빨리빨리 변하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오브저베이션이에요. 네. 이렇게 돼서 여러분 생각에는 이럴 거예요. 아니 잠깐만 같은 값이면 어차피 평균이 안 변하면 뭐 빨리 수렴하게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뭐죠? 이게 천천히 변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평균이 쭉 변하는 거예요.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웨이트를 너무 작게 주잖아요. 커런트 오브저베이션에. 그러면 잘 못 쫓아가는 거예요. 커런트 오브저베이션에 웨이트를 많이 주면 이 베리언스가 크면 좀 삐죽삐죽삐죽한 에스티밋이 나올 수는 있죠. 장단이 항상 있는 거죠. 그래서 어댑티브 시그널 프로세싱은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자,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그래서 지금 섹션 7.4까지는 우리가 뭘 배웠죠? 에러 컨트롤에 대해서 배웠어요. 핵심 키워드를 잘 기억해야 돼요. 예. TCP에서는 에러 컨트롤하는 방법이 forward error correction이 아니라 automatic retransmission request 방법을 쓰는데 무엇을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EC를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EC가 되면 안 보내는 거고 EC가 안 되면 보내는 건데 EC가 안 됐다는 뭐죠? 네, 타임 아웃 되면 EC가 안 됐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타이머가 필요하고 그러면 당연히 시간 측정을 해야 되고 무엇을? 라운드 트립 타임을. 그것을 확률적으로 계산해서 나의 타임 아웃 피리어드를 정해놔야 되겠죠. 맞습니까? 네, 그렇게 순서대로 이제 잘 기억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컨제스천 컨트롤이라고 했어요. 컨제스천 컨트롤은 실제로는 어떤 병목 구간이 있죠. 고속도로나 이런 데 보면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올라가고 광주에서 올라가요. 그러면 여기가 천안쯤 되나요? 경부고속도로에서 이제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지역에서 어떻게 보면 컨제스천이 일어나죠. 트래픽 컨제스천이라고 하죠, 이것을. 이게 지금 주의할 게 좀 있는데 우리가 그냥 컨제스천이라는 단어 자체는 아마 여기서 나왔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비유들이
핵심을 잘 파악하고 있지만 완전히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 좀 헷갈리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개념은 컨제스천이라는 것은 저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도로처럼. 그런데 컨제스천을 컨트롤하고 싶어요. 제어를. 자, 그러면 만약 저게 고속도로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죠? 여러분이 어떤 오소로티라고 해보세요. 한국도로공사. 컨제스천이 일어났어요. 방법은 뭐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컨제스천이 일어났다고 해서 저 광주나 부산 톨게이트에서 아예 도로에 못 들어가게 하면은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반란을 일으키겠죠. 아니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 내가 좀 늦게 나왔다고 먼저 간 애들은 도로로 가게 하고 나는 고속도로 진입도 못하게 하다니 안 되겠죠. 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고속도로에서 컨제스천이 일어났을 때는 그렇게 못하죠. 다만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안내해 주는 거죠. 아, 뭐 예를 들면 T맵을 켜놨어요. 그러면 지금 많이 막히는데 해서 실시간 뭐 최단 시간 누르면 어때요? 국도로에서 가는 길을 알려주죠. 문제는 제가 그렇게 해서 국도로 딱 들어갔는데 저 말고도 그런 안내를 받은 사람이 많아서 국도도 막 막히는 그런 황당한 일을 겪었는데 실제로 T맵에서 임플리멘트가 돼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버튼을 누르면 예를 들면 확률적으로 T맵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왜냐하면 T맵 말고 네이버 맵을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T맵을 사용하는 사람이 전체 몇 퍼센트고 네이버 맵 같은 경우에 이럴 경우에 대충 몇 퍼센트의 확률로 저쪽으로 가라고 하고 T맵의 경우에 몇 퍼센트 확률로 저쪽으로 가라고 하고 하기 때문에 대충 그리고 길의 커패서티는 얼마니까 대충 몇 명만 저쪽으로 가라고 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거 쉽지 않죠. 참고로 저와 와이프가 동시에 켜고 항상 길이 막힐 때 업데이트 뭐 누르잖아요. 그러면 예, 둘 다, 두 팀앱이 다 그 길로 가라고 안내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랜덤아이즈를 해서 이 사람은 절로 가라고 저 사람은 절로 가라고 하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이제 팀앱이 무슨 엄청난 알고리즘으로 와이프와 제가 같은 차에 타고 있다는 걸 알아냈다면 같은 방향으로 가라고 하겠지만 그럴 것 같지는 않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주의를 좀 해야 돼요. 실제 고속도로에서 컨제스천이 일어났을 때는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여기서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TCP가 지금 컨트롤을 한다고 하면 TCP에서 뭘로 컨트롤을 하는 거? 뭘로 하죠? 그게 이제 차이점이에요. 세그멘트를 보냈는데 컨제스천이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자체를 그 클라이언트와 서버는 어떻게 알죠? 서버는 모르죠. 그렇죠? 서버는 그냥 자기한테 세그멘트가 도착하면 그냥 에크를 보내는 일밖에 안 해요. 그럼 누가 알 수 있죠? 전체 더 인터넷을 센트럴 오피스에서 관찰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컨제스천이 일어난 것 같다 아니다를 소스가 판단하는 거예요. 또는 이제 뭐 여기서 소스라고 해야 되겠죠. 세그멘트를 보낸 거니까 세션을 시작하는 게 클라이언트니까 여기서는 이제 소스가 세그멘트의 소스가 어떤 세그멘트를 날린 TCP 세그멘트를 날린 소스가 에크가 타임아웃 전에 돌아오느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판단을 한다든가 또는 뭐죠? 에크가 돌아와도 아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에크에다가 교묘하게 아이디어를 넣어놨어요. 어떻게 했냐면 내가 에크를 하나 발송할 때 내가 무엇을 받았다로 발송하면 만약에 그 다음에 뭐가 왔을 때 그렇잖아요. 무엇을 받았다, 무엇을 받았다라고 물론 셀렉티브 에크에서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내가 다음번 expecting 하는 세그멘트 넘버를 넣어서 보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duplicate echo라는 녀석들이 와요. 여기서 말하는 duplicate echo라는 것은 뭐냐면 앞에 그림을 보세요. 너무 올라가네요. 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5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면 5를 받는 순간 얘는 echo를 echo에다가 echo 패킷에다가 나는 6번을 expecting 해라고 보낼 거예요. 자, 7번이 수신됐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나는 echo에다가 6번을 expecting 해, 6번을 expecting 해, 6번을 expecting 해라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소스가 뭐예요? duplicate, 중복된 echo들을 받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타임아웃이 되지 않더라도 내가 duplicate echo를 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뭘 서스펙트 할 수 있어요? 뭔가 컨제스천이 일어난 것 같아라고 서스펙트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주의할 게 이제 이거예요, 여기서. 컨제스천 컨트롤에서는 타임아웃 되면 뭘 실행하는 게 아니라 두플리킷 에크를 받았을 때도 뭔가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네. 오토매틱 리트랜스미션 할 때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좀 있으면 마디파이가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오로지 에크만 가지고 해요. 나의 타이머와 에크 가지고 이제 에크가 타임아웃 되기 전에 도달하나 이것만 가지고 하다가 점점 똑똑해지는 거죠. 그래서 두플리킷 에크가 날라오면 잠깐 뭐야 하면서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타임아웃이 안 됐는데. 또는 셀렉티브 에크를 하면 어때요? 그 두플리킷 에크에 또 다른 필드에는 뭐예요? 받은 것들 정보가 있죠. 그러면 내가 윈도우 사이즈 안에서 지금 윈도우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패킷 중에 세그멘트 중에 몇 개는 아직 에크를 못 받았잖아요. 몇 개를 받았으면 어때요? 그 다음 걸 보내는 거예요. 그 다음 거.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말했지만 이 오토매틱 리트랜스미션 리퀘스트라는 방식으로 에러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에크 넣고 이렇게 했더니 느려진 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여기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볼 텐데요. 이 컨제스션 컨트롤에서 핵심은 뭐냐면 디센트럴라이즈드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데 뭐 방법은 뭐예요? 예, 소스에서 트랜스미션 레이트를 조절하는 소스에서 트랜스미션 레이트. 근데 소스에서 트랜스미션 레이트를 조정하는 방법은 제일 간단한 것은 어쨌든 윈도우 사이즈랑 관련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트랜스밋 윈도우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사이즈를 1로 하면 스탑 앤 웨이트가 됐죠. n개로 했더니 그냥 아무 일 없을 때는 n배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를 조정하는데 여기 나와 있지만 이렇게 돼요. 컨제스천이 뭔가 의심이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레이트를 반으로 줄여요. 윈도우 사이즈를 반으로 줄인다고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아무 일 없는 것 같잖아요. 에크들이 날아와요. 에크가 한 번 와요. 타임아웃 전에. 예, 에크가 한 번씩 날아와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선형적으로 늘리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additive increase. 그 다음에 multiplicative. 여기서는 halving 하니까 2분의 1로 하는 거죠. decrease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조정하면 어떤 일이 생기죠? 네, 컨제스천 컨트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잠깐 어떻게 한다고? 아까 이 도로 그림 있잖아요. 도로 그림. 어떻게 보면 여기에 천안 삼거리에서 컨제스천이 일어나는 걸 막기 위해서 이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저 광주랑 부산에서 고속도로에 진입하는 녀석 단위 시간당 대수를 그냥 제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그 민주적이지 못한 것 같죠. 내가 저 안에서 9시간이 걸리든 말든 난 들어가겠어.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는 이유는 뭐죠, 사실은? 예, 여기서는 어때요? 고속도로에서는 개별 인간들이 차를 몰고 나와 있죠. 예,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어때요? 하나의 TCP 세션을 오픈한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어때요? 자기들끼리만 딱 자기 일을 결정하는 거죠. 어떻게 할 건지. 레이트를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자치단체장이 있어가지고 조정을 한다고 해보세요. 그 자치단체장이 들어갈 대수를 제한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비율을 하잖아요. 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한번 봅시다. 이렇게 하면 뭐 컨트롤이 되나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인데 교과서에 보면 이게 번호가 잘못 달려 있어요. 1번으로 그래서 제가 일부러 고쳐놨고요. 이 그림은 뭐냐면 왼쪽에 있는 피겨 7.8 왼쪽에 있는 교과서에 아래 위로 돼 있나요? 왼쪽에 있는 것처럼 여기에 예를 들면 이 링크를 공유하는 A와 B라는 호스트 컴퓨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A에서 B로 가는 게 아니에요. A도 저 링크를 통해서 천안 삼거리를 통해서 서울로 가려고 하고 B도 천안 삼거리를 통해서 서울로 가려고 하는 이 TCP 세그먼트들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 이 1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사진을 딱 찍었어요. 아니 비디오를 찍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에 지금 이 A라는 호스트 컴퓨터의 레이트가 X예요. B라는 호스트 컴퓨터의 레이트가 Y예요. 그러니까 호스트 A는 레이트 X로 트래픽을, 세그먼트를 쭉 보내는 거예요. 호스트 B는 레이트 Y로 쭉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1번이라는 것은 뭐냐면 어때요? 여기 쭉쭉쭉 내려보면 알겠지만 그 X 값이 요거고 지금 Y 값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X1이고 이게 Y1이에요. 그러니까 X1, Y1이라는 지점에서 먼저 쭉 보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 호스트도 마찬가지고 B 호스트도 마찬가지고 어쨌든 에크를 잘 받겠죠. 그래서 에크가 딱 날라와요. 편의상 에크를 같이 받았다고 합시다. 물론 사실 그렇지는 않아요.
예. 왜냐하면 A와 B가 이 같은 천안 삼거리를 지나지만 하나는 서울에 가려고 하고 하나는 뭐 저 위에 어디 딴 데 가려고 하면 시간이 다르게 걸릴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어쨌든 편의상 자 처음에 1번 오퍼레이팅 포인트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둘 다 정상적으로 에크가 와요. 그러면 A라는 호스트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리니어하게 증가시키겠죠. 레이트를. 그 다음에 B라는 호스트도 리니어하게 증가시킬 텐데 참고로 얘들이 같은 어마운트만큼 늘린다고 하면 어떤 특정 어마운트만큼 하면 이제 오퍼레이팅 포인트가 어떻게 이동해야 되죠? 예. 이 1번 점에서 기울기가 1인 선을 그었고요. 맞습니까? 예, 얼마만큼 늘어나겠죠. 그래서 1번에서 기울기가 1인 선을 긋고 가정은 둘 다 동일한 양을 늘린다고 가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필이면 요 양이 이렇게 2번 오퍼레이팅 포인트 요 양이 그 늘린 양이라고 합시다. 또는 1번에서 서서히 늘리는데 아무 일이 없어서 뭐 쭉 늘어났다고 해보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x 더하기 y가 c인 x 더하기 y가 c인 어떤 직선이 있죠. 참고로 요 링크 있잖아요. 천안 삼거리 커페서티가 c라고 합시다. 그러면 일단 여기서 가정은 뭐냐면 그냥 1에서 2로 점프했다고 가정해 보겠어요. 그럼 2로 딱 점프했어요. 그래서 막 보냈어요. x2로 보내고 y2로 보냈어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이제 컨제스천이 생길 거 아니에요? 편의상 컨제스천이 생겨서 에크를 제때 둘 다 못 받았다고 합시다. 둘 다 타임아웃이 됐어요. 동시에. 편의상 우리가 가정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일이 생기죠? 아까 말했지만 멀티플리커티브하게 레이트를 바꾸는데 2분의 1을 곱한다고 했죠. 그러면 자, 오퍼레이팅 포인트 2에서 x2, y2였는데 레이트가 그거에 2분의 1 되는 점을 찾으려면 우리가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원점을 지나면서 오퍼레이팅 포인트 2를 지나는 직선을 그어야 되겠죠. 이렇게. 맞습니까? 그 다음에 오퍼레이팅 포인트 2를 잡고요. 그것을 절반 어치브하는 점을 잡아야 되겠죠. 원점에서 절반 떨어진 곳이 어떻게 돼요? x 값도 절반이 되고 y 값도 절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오퍼레이팅 포인트 3가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하필이면 오퍼레이팅 포인트 3는 x 더하기 y가 c보다 작죠.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이제 저기 편의상 간단하게 얘기한 거예요. 편의상 이제 문제가 없이 에크들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호스트 A와 B는 어떻게 합니까? 또 리니어하게 늘려요. 그런데 주의할 건 뭐예요? 3번 점에서 동일한 양만큼 늘리니까 여기서 또 기울기가 1인 선을 그어야죠. 그래서 기울기가 1인 선을 긋는 거. 그리고 또 일정 양만큼 갔더니 이번에는 오퍼레이팅 포인트 4로 갔어요. 근데 또 4가 x 더하기 y가 c라는 걸 넘어섰어요. 그럼 또 어떻게 되죠? 에크가 제때 안 오겠죠. 그러면 또 헬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또 원점과 오퍼레이팅 포인트 4를 잇는 선을 그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절반을 잡는 거죠. 그랬더니 또 이제 x 플러스 y가 c인 라인보다 c라는 것보다 작죠. 그러면 또 어때요? 또 이번에도 또 리니어하게 늘리죠, 기울기. 이렇게 하면 여러분이 뭘 보일 수 있냐면 어느 지점에서 시작하든 간에 이렇게 하면 x 이퀄 y와 x 더하기 y는 c가 만나는 점으로 수렴해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퍼레이팅 포인트가. 그러니까 이 점이죠. 이게 x 이퀄 y이면서 동시에 x 더하기 y는 c죠. 그래서 이런 디센트럴라이즈되어 있는 간단한 알고리즘이 물론 너무 단순해서 우리가 설명을 했지만 그냥 내가 각각의 호스트 A와 B가 내가 컨제스천이 의심이 되나 안 되나 타임아웃 되기 전에 에크를 받나 못 받나 받으면 리니어하게 증가시키고 못 받으면 멀티플리커티브하게 감소시키고 이렇게만 해도 어때요? 호스트 A와 B가 컨제스천이 안 일어나면서 이게 중요해요. 컨제스천이 안 일어나면서 또는 컨제스천이 일어날 듯 말 듯한 크리티컬 포인트로 가면서 또 동시에 어떻게 돼요? 페어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어우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은 호스트가 2개 있지만 3개, 4개 이렇게 쭉 증가시키면 이것을 제너럴라이즈한 좀 결과로 가긴 하는데 문제는 지금 이 설명은 너무 단순하죠. 지금 보면 예를 들면 같은 양만큼 늘리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타임아웃 시계도 똑같고 맞습니까? 돌아올 때 뭐 라운드 트립 타임도 똑같고 이런 다 가정을 한 거죠.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가장 심플할 때도 작동 안 하는 알고리즘은 복잡할 때도 작동 안 하죠. 그러니까 가장 심플할 때 작동하는 알고리즘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modify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고 돼 있냐면 컨제스천 컨트롤의 기본은 여기 나와 있지만 컨제스천 컨트롤의 기본은 요거를 구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또 생기는 거예요. 단순한 알고리즘들은 여러 문제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잘 픽스하면 굉장히 단순한 걸 바탕으로 잘 돌아가는 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기술들을 이제 도입을 하는 게 그 과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이제 좀 문제가 있으니까 두 가지 방식을 개발했어요. 여기 나와 있는 Fast Retransmit이라는 뭐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알고리즘이죠. 걔를 넣었어요. Modify를 한 거예요. 또 하나는 Fast Recovery라는 방법을 넣었어요. 그러면 저건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여기 이제 설명이 있는데 Fast Retransmission은 어쨌든 간에 아까 말했지만 Duplicate Echo를 잘 이용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Duplicate Echo를 딱 봤잖아요. 여기 보세요. 소스가 보낼 녀석이죠. 보낼 녀석이 이미 패킷을 몇 개 보냈더니 에크들이 오는데 12, 13, 14, 14, 14, 14, 14, 14 이렇게 날라온다고 해보세요.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일단은 14번이 계속 수신이 안 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 타임아웃이 되기 전에도 14번 세그멘트를 보내버리면 어때요?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안 그러면 타임아웃 되고 나서야 내가 14번을 보낼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아이디어가 뭐냐면 여기 세 개로 돼 있는데 세 개의 두플리킷 에크가 날아왔잖아요. 그러면 그냥 보내버리죠. 해서 14번을 보낸다는 거. 이게 fast retransmission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여전히 저 디센트럴라이즈된 방법으로 우리가 그 AIMD라고 돼 있는 Additive Increment Multiplicative Decrease 뭐 Increase, Decrease, Increment, Decrement라고 할 수 있는 AIMD 걔를 쓰면 여전히 어쨌든 디센트럴라이즈해서 좋긴 하지만 느린 거예요.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또 바꾼 게 뭐냐면 Fast Recovery라는 방법인데 걔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윈도우 사이즈를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에크가 미싱 되면은 반으로 줄이거든요. 줄이는데 완전히 반으로만 딱 줄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두플리킷 에크 받은 것만큼은 또 더해줘요. 다시 여기서 헬빙 하는데 더해줘요. 개수만큼. 그렇게 해서 확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컨제스천이 일어나는데 타임아웃은 아니에요. 타임아웃은 아니고 타임아웃 되면 어떻게 되냐면 기본적으로 타임아웃이 딱 일어나면은 그냥 바로 1로 줄여요. 예를 들면 사이즈를 미니멈 사이즈로 줄여요. 예를 들면 그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뒤에 그림이 나오겠지만 그냥 TCP 지금 돌아가는 거는 페이즈를 크게 둘로 나눠놨어요. 하나는 슬로우 스타트 페이즈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컨제스천 어보이던스 어떻게 돼 있어요? CA였던 것 같은데. 네, 그렇죠. 컨제스천 어보이던스 페이즈로 나눠놨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타임아웃이 일어나면은 그냥 미니멈으로 줄여요. 그 다음에 노멀 오퍼레이션을 처음에 슬로우 스타트라는 걸 해요. 슬로우 스타트라는 페이즈로 들어가요. 타임아웃이 일어나면. 그 슬로우 스타트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느릴 때 리니어하게 느리면 너무 느리니까 이름과는 달리 사실 패스트하게 해요. 그러니까 슬로우하다는 것은 1부터 시작한다는 면에서 슬로우인데 에크가 제대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쫙 늘려요. 익스포넨셜하게. 물론 그러다가 내가 처음에 내가 타임아웃이 일어나기 전에 의 윈도우 사이즈를 기억하고 있어요. 이걸 봅시다. 여기 타임아웃이 일어났을 때 예를 들면 어떤 윈도우 사이즈가 잠깐만요. 여기서 타임아웃이 일어났어요. 내가 익스포넨셜하게 쭉 윈도우 사이즈를 증가시켜요. 그러니까 레이트를 증가시키는 거죠. 그런데 또 타임아웃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타임아웃이 일어날 때 윈도우 사이즈를 기억하고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TCP 슬로우 스타트 모드인데요. 타임아웃이 일어나면 익스포넨셜하게 증가시키는 게 슬로우 스타트 페이지예요. 놀랍게도. 쭉 증가시키는데 어디까지 증가시키냐면 타임아웃 일어나기 직전의 윈도우 사이즈 절반만큼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시켜요. 그래서 여기 W 제로가 있고 2분의 1 W 제로가 여기 있고 여기서 딱 여기까지 가서 여기서 이제 익스포넨셜하게 증가시키는 건 딱 그만둬요.
그리고 뭘 하냐면은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했던 additive increment, additive increase, 그다음에 duplicate echo 같은 게 수신되면 컨제스천을 의심하면서 내가 멀티플리커티브하게 디크리스 하는 거예요. 타임아웃은 아니에요. 알겠어요? 디크리스 할 때 타임아웃으로 하지 않고 분리를 해놓은 거예요. 타임아웃이 일어나면 그냥 1로 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그림 7.10을 보면 타임아웃이라고 표시된 지점이 세 군데 있죠. 여기서 제가 표시해 넣었어요. 여기 타임아웃이기 때문에 타임아웃, 타임아웃, 타임아웃 되면 윈도우 사이즈가 다 1로 떨어져요. 그러니까 타임아웃 일어나면 1로 떨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슬로우 스타트, TCP 슬로우 스타트 페이즈로 들어가는데 그때 익스포넨셜하게 늘려요. 그러다가 그 타임아웃 일어날 때 윈도우 사이즈 절반이 되면 딱 중단하고 슬로우 스타트 페이지를 그때부터는 리니어하게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보면 지금 제가 노랗게 표시한 여기서 보면 자, 이 지점에서 이제 2분의 1에 도달했잖아요. 그러면 리니어하게 늘리는데 문제는 한없이 끝도 없이 늘리는 게 아니라 이제 세 개의 두플리킷 에크가 수신되면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타임아웃은 안 됐지만 컨제스천인 것 같아. 그럼 아까 어떻게 한다고요? 절반으로 낮추죠.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여기서 중간 과정을 좀 생략하면 여기서 절반으로 떨어뜨리고 보세요. 이 지점에서 3 두플리킷 에크가 수신됐어요. 그러면 요 레이트의 절반인 여기로 낮추고 요 구간은 좀 비워놓을게요. 지금 다시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리니어하게 또 증가시켜요. 근데 또 3 두플리킷 에크가 수신됐어요. 타임아웃은 아니에요. 그럼 또 여기서 또 절반으로 가서 쭉 증가시키고 하는 이런 짓을 하다가 타임아웃이 일어나면 어때요? 1로 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TCP 슬로우 스타트 페이즈로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그럼 중간에 있는 이놈들은 뭐냐라는 질문이 나오죠. 아니 여기서 절반으로 간다면서 이놈은 뭐냐. 그 다음에 여기서 절반으로 간다면서 이놈은 뭐냐라고 돼 있는데 이게 뭐죠? 방금 얘기했던 그 fast retransmission, fast retransmit, fast recovery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냥 보세요. 여기서 그냥 절반으로 한 다음에 올리면 그렇잖아요. 여기서 너무 느려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일단 컨제스천이 일어나도 어때요? 일단 수습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보낸 녀석들 보면 문제 없어 그러면 뭐 보낼 거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게 여기 말하는 fast retransmit과 fast recovery 얘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 자세히 보면 자세히 보면 여기서 요 지점에서 절반으로 떨어지기 전에 사실 쭉 다시 램프업 하죠. 맞아요? 그래서 보내놓고는 이제 fast retransmit, fast recovery 됐다고 생각하면 이제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여기서 여기로 가기 전에 어때요? 3 duplicate echo를 받아서 절반으로 내리기 전에 뭔가 긴급 수습을 해놓고 그 다음에 리니어하게 증가시키고 또 3 duplicate echo를 받으면 아이고 컨제스천이 있는 것 같네 하고 절반으로 바꿔야 되는데 그 전에 또 긴급하게 수습을 하고 가는 거예요. 네, 이렇게 modify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터미널로지를 좀 설명을 하면 그래서 오리지널 TCP가 있어요. 그거는 고백 N을 썼대요. 뭐 몇 년도에 쓴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stop and wait는 아니었던 거죠, 처음부터. 그럼 너무 막 그 라운드 트립 타임과 비슷한 그 타임와 피리어드에 제한이 되니까 그것을 TCP 타호라고 불렀대요, 이름을. 네, 뭐 저도 왜 저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타호, 비노 이런 게 다 아메리칸 인디안 지명인가요? 아니면 종족 이름인가요?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fast retransmit 하는 녀석을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네, 물론 어때요? 여기서 다 AIMD라고 되어 있는 그 방식으로 어쨌든 플로우 컨트롤, 컨제스천 컨트롤을 하는데 그렇죠? 여기에 fast retransmit도 넣고 fast recovery도 넣고 그 다음에 selective echo도 넣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더 어때요? 우리가 echo, timeout, window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를 잘 조정해서 속도를 점점 더 높여온 거예요. 드롭풋을 점점 높여온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아마 챕터 7의 거의 마지막인데 이제 플로우 컨트롤이에요. 우리가 앞서 이 챕터 7 트랜스포트 챕터를 배우면서 처음에는 이제 포트 간에서 일어나는 통신이다. 이걸 강조했고 두 번째는 뭐였죠? 그렇게 하는데 UDP와 TCP라는 게 있다 하면서 하나는 unreliable 하지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는 뭐 이니셜 커넥션을 이스태블리시 하는 페이즈, 그 다음에 피니시 하는 페이즈, 그 다음에 주고받는 페이즈가 있어서 에크를 베이스로 한 리트랜스미션을 함으로써 릴라이벌하게 하는 TCP가 있고, 그러면서 이제 에크가 어떻게 작동하나. 가장 기본은 ARQ를 하기 위한 거니까 뭐 stop and wait, go back and, 그러다가 아유 너무 느린 것 같아, modify 하는 거 배우면서. 그 다음에 그것을 자세히 보니까 컨제스션 컨트롤과도 관련이 있어요. 타임아웃이 일어났을 때 뭔가를 할 수도 있지만 타임아웃이 의심될 때 또는 컨제스션이 의심이 될 때 어떻게 modify 할 것이냐 해서 우리가 뭐 그러면 처음에 슬로우 스타트 페이즈가 있어서, 말은 슬로우 스타트지만 슬로우 스타트라는 이유는 뭐냐면 1로 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어쨌든 익스포넨셜하게 증가시키다가 어떤 지점에 도달하면 그때부터는 additive increase, multiplicative decrease를 바탕으로 하는데, increase는 뭐죠? 한 번 내가 에크 받을 때마다 increase 하는 거예요. 타임아웃 전에 에크 받을 때마다 쭉쭉 늘리는 거예요. 오케이. 하나 더 늘리고, 괜찮고, 하나 더 늘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책에 보면 좀 더 복잡하게 설명을 해요. 윈도우 사이즈가 n이면 현재 내가 에크 한 번 받을 때마다 1 over n씩 늘려요.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아까 1씩 늘린다고 하더니. 근데 뭐죠? 그 n 피리어드 동안 에크가 n개 날아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번 에크 n 날아올 때마다 n분의 1 늘리면 결국은 에크 다 받고 나면 1 늘어나죠. 그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에크를 받을 때마다 라운드 팁 타임마다, 그렇죠. 어떻게 보면 리니어하게 늘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뭔가 에크가 미스되면, 책에는 에크가 미스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헬빙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타임아웃이 일어나면 1로 줄이고요. 3 두플리킷 에크를 받으면, 뭐 물론 3가 아닐 수도 있어요. 어떻게 세팅하냐에 따라서. 컨제스션이 의심되면 절반으로 줄이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플로우 컨트롤인데, 플로우 컨트롤은 뭐죠? 플로우 컨트롤이 우리가 처음에 배웠듯이 이 플로우 컨트롤은 수신단, 그러니까 데스티네이션 단이죠. 데스티네이션 단에서 특히 이제 TCP 세션을 우리가 열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TCP 세션을 열고,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에서 서버로 또는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이제 무지막지한 양의 데이터가 막 쏟아져 들어올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넷플릭스에 접속을 해요. 그러면 시작은 제가 하니까 제가 TCP를 여는 뭐 클라이언트가 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됐을 때 문제는 뭐냐면 나의 버퍼 사이즈가 있죠. 버퍼 넘어가면 어때요? 굳이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어차피 저장을 못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돼 있냐면은 앞에서 우리가 봐서 기억하겠지만 이 TCP 세그먼트 구조를 보면 여기에 receive advertised window size가 있어요. 그러니까 advertised window size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수신기예요. 수신단에서. 이제 내가 데이터를 왕창 받을 그 수신단 녀석이 저기다가 내가 얼마만큼의 지금 프리 버퍼가 남아 있느냐를 보내요. 그래서 여기도 써놨지만 데스티네이션이 내가 프리 버퍼 사이즈를 여기다가 붙여서 보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내는 걸로 요 TCP 세그먼트의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뭘 하려고? 여기 제목에 나와 있듯이 플로우 컨트롤에 이걸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누가 컨트롤 하는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정말 컨트롤 하는 사람은 누군가? 아까 에러 컨트롤 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실 에크를 보내는 것은 수신하는 데스티네이션이 보내는 거죠. 맞습니까? 하지만 리트랜스미션 하는 건 뭐예요? 소스가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누가 하느냐가 아니라 엔드에 있는 녀석들이 하는 거예요. 중간에 있는 녀석들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오토매틱 리트랜스미션 리퀘스트라는 이 에러 컨트롤 방법도 엔드와 엔드 녀석들이 하는 거고, 컨제스션 컨트롤도 어떻게 돼 있어요? 아까 결국은 에크가 오느냐 안 오느냐 가지고 뭐 소스가 생각하지만 어쨌든 엔드에 있는 녀석이 컨트롤 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기 플로우 컨트롤도 마찬가지예요. 협업을 하는데 엔드에 있는 녀석들이 하지 중간에 있는 녀석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뭘 보냄으로써 데스티네이션이 또는 리시버가 자기의 프리 버퍼 사이즈를 에크 패킷에 붙여서 보내는 거예요. 에크 패킷에.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받을 때마다 세그먼트 하나 받을 때마다 에크 패킷을 보낼 거 아니에요? 에크 세그먼트를 보낼 텐데 거기다가 지금 프리 버퍼 얼마 남았어 하고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얘가 보냈어요. 데스티네이션이. 그럼 이제 이게 날아올 거 아니에요? 이 패킷을 소스가 수신했어요.
자, 그 다음 세그먼트를 보내야 되는데 계산을 해요, 얘가. 뭐가 안 생기게? 리시버에서 오버플로우 같은 게 안 생기게. 그래서 이제 계산을 두 가지를 하는데 하나는 이거예요. 하나는 현재 딱 받았을 때 요 에크 패킷을 받았어요. 그래서 딱 깠어요. 그래서 RAW라는 Receive Advertised Window Size를 이제 받았어요. 이 넘버를. 그 다음에 현재 자기가 아직 에크를 받지 못했는데 날려 보낸 녀석 있잖아요. 그 녀석을 여기서 대문자로 아웃이라고 했어요. 나가 있는, 그렇죠? 내가 보낸, 하지만 에크는 아직 못 받은. 예. 그 사이즈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이트 수로. 걔를 먼저 이 버퍼 사이즈에서 빼요. 왜냐하면 곧 그만큼 채워질 거 아니에요? 제대로 수신하면. 맞습니까? 예. 아직 에크가 안 왔으니까 어딘가 네트워크 어딘가에서 가고 있겠죠. 맞습니까? 빙빙 돌아서 가고 있을 수도 있고. 하지만 요 빈 게 RAW지만 아웃으로 곧 채워질 거예요. 자, 그러면 리시버에서는 RAW 빼기 OUT만큼 여유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나는 이제 컨제스천 윈도우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보내면 컨제스천이 일어날까 하는 것을 이제 개수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아웃이 도착하기 전에 내가 이 컨제스천 윈도우 양을 넘겨버려요. 아웃과 내가 보낸 양이. 그러면 어디선가 컨제스천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하냐면 내가 나의 컨제스천 윈도우에서 이 아웃 값을 또 빼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내가 그러면 요걸 x라고 하고 요걸 y라고 하면 각각을 계산한 거 있잖아요. 막 뺄셈 해가지고 x, y 중에서 당연히 작은 놈까지는 보내도 되겠죠. 그래서 미니멈 오브 x, y를 계산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만큼 보내는 거죠. 요만큼 보내면 안전한 거죠. 이 플로우가 가가지고 그렇잖아요. 당연히 컨제스천 때문에 문제도 안 생길 거고 그 다음에 리시버에서 오버플로우 때문에 문제도 안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앞에 7.1인가요? 네, 여기서 보세요. 여기 보면 이제 TCP 세그먼트 스트럭처인데 여기 Advertised Window라는 녀석이 있죠. 그렇죠? 여기. 그래서 저기다가 정보를 실어 보내면서 back 플래그에다가 주면 어때요? 아, 이거는 acknowledging 하는 세그먼트구나 하고 수신을 한 다음에 당연히 advertised window size까지 열어보겠죠. 얘 지금 얼마 여유가 있나. 네.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결국은 핸드쉐이킹을 서로 뭐 핸드쉐이킹 할 뿐만 아니라 에크를 날리기 때문에 UDP랑 다른 거예요. UDP에는 그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UDP에는 그냥 주소, 그렇죠? 그 다음에 내용물이 얼마야. 그 다음에 에라 있는지 확인해봐. 그 다음에 내용물, 끝이잖아요. 네. 근데 TCP는 이렇게 릴라이블하게 보내기 위해서 에라 컨트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하나만 보내고 마는 게 아니라 TCP 세션을 하나 연 다음에 쭉 여러 개를 보낼 거니까 이게 컨제스천이 일어나서 문제가 될지 그다음에 오버플로우가 일어나서 문제가 될지 다 고민해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안전빵으로 하다 보면 또 느려지니까 빠르게 보낼 여러 방법들을 추가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이 거의 이제 이해를 제대로 하게 되겠어요. 자, 그래서 대충 제 생각에 끝난 것 같은데요. 다른 토픽이 남았는지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대충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초반에 이 연결이 잘 안 돼서 카메라도 연결이 안 되고 원노트도 연결이 안 돼서 막 그냥 한 10분 버벅대다가 강의는 또 급하다고 빨리빨리 해서 오늘 분량을 빨리 끝냈는데요. 그러면 제가 그래도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이 아직도 5분 정도 남았고 그래서 작년 강의 노트가 있으니까요. 그거 보고 좀 설명을 할게요. 네, 오늘 뭔가 네트워크가 느린 것 같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뭐 여러분이 항상 가겠지만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트랜스포트라는 챕터 7까지 했고요. 다음 챕터는 챕터 8이지만 작년에도 보면 챕터 9를 먼저 했어요. 챕터 9가 보면 뭐 LTE라고 교과서엔 돼 있는데 LTE는 4세대 셀룰라 이동통신망의 어떻게 보면 뭐 이름이고요. 상표에 가까워요.
5세대 이동통신망으로는 우리가 New Radio라는 NR이라고 이제 줄여서 말하는 New Radio라는 표준이 이제 지금 실제로 디플로이 돼 있죠. 여러분 그래서 5G 핸드폰 그러면 저 NR 표준을 지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지금 여기 이제 아침에 제가 만들다가 설마 여기까지 못 가겠지 이러고는 안 올려놓고 왔더니 와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작년 자료를 조금 보면요. 패스워드는 다 알겠죠, 여러분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인트로덕션이 있고요. 그 다음에 과연 이 셀룰라 네트워크라는 게 뭐냐? 참고로 이 셀룰라라는 것은 뭐예요? 세포의 이런 뜻인가요? 근데 셀이라는 게 뭐죠? 셀이라는 게? 셀이라는 게 여러 뜻으로 쓰이죠. 예를 들면 간첩 조직에서 세포 조직 뭐 이런 말도 있고. 네. 그런데 여기서는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셀룰라 네트워크라는 것은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인데 전체 커버할 에리어를 셀이라는 조그만 단위로 쪼개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이 핵심이에요. 이 그림. 예전에는 어떻게 했었냐면 지역을 조그만한 셀로 쪼개지 않고 마치 AM이나 FM 라디오 방송을 하듯이 예를 들면 서울 같으면 전체를 커버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송신기와 수신기 제일 중요한 어떤 그 인프라스트럭처를 남산에다가 예를 들면 두는 거예요. 남산 타워에다가 가운데다가 두고 강력한 신호를 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남산 타워에 설치해놨는데 안양까지 예를 들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용인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강력한 신호를 쏘고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강력한 신호를 또 쏴줘야지 저까지 신호가 가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쯤에 어떤 차량이 있었어요. 차량에 탑승한. 그럼 걔가 남산까지 내가 신호를 쏘면 그 남산에 있는 기기가 또 어때요? 그러니까 안양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면은 지축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여러분 잘 아나요? 안양은 남쪽에 있고 지축은 북쪽에 있어요. 서울에서 서북쪽이지만 어쨌든 안양에 있는 어떤 사람 신호를 지축까지 어떻게 연결하냐면 안양에서 남산까지 가고 남산에서 지축을 가는 거예요. 이 기지국이라는 장비로. 그렇게 하면 강력한 신호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핸드폰이 아니고 카폰이라고 했어요. 우리 때는. 자동차에는 제너레이터 발전기가 들어있잖아요. 자동차 트렁크에 실려 있었어요. 송수신기가. 근데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들고 다닌다는 것은 힘들죠. 배터리 파워드가 아니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가 이게 혁명이에요. 혁명. 이동통신의 혁명. 셀룰라 시스템인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지역을 하나의 어떻게 보면 센트럴 오피스가 큰 지역을 커버하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커버를 한 다음에 나머지는 어떻게 하냐면 지상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 이동통신망을 사용한다 그러잖아요. 그중에서 이동통신망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트래픽은 어때요? 지상을 통해서 가요. 지상망을 통해서. 그래서 이동통신사가 SKT든 KT든 LGU 플러스든 무선망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지상 연결망을 가지고 있고 지상망들이 있는데 그것을 코어 네트워크라고 해요. 그래서 핵심적인 용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그림에 나오지만 여러분이 이동통신 네트워크 그러면 두 개의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 안에. 여기 있지만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그래서 무선망이라고 보면 돼요. 무선 구간. 그 다음에 코어 네트워크, 유선 구간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유선 구간에서 그냥 자체적인 어떤 시스템들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말했지만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이 L3, 그러니까 레이어 3 IP 프로토콜을 지원하는 라우터들이 엄청나게 성능이 좋아졌죠. 그런 상황에서 굳이 여러분이 표준을 만들 때 이 코어 네트워크에 다른 장비들을 쓰고 싶으세요? 기존에 훨씬 빠른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저기 4세대 LTE부터 이 코어 네트워크가 All IP 네트워크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IP 그러니까 기존에 인터넷에 쓰던 거랑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WCDMA로 연결하면 Voice over IP라는 기능에 저절로 디세이블 되거든요, 핸드폰에. 근데 LTE부터는 어때요? Voice over IP라는 걸 스위치를 켜놓으면 여러분의 목소리가 그 IP 패킷으로 해서 날아가요. 3G에서는 그게 어떻게 되냐면 IP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서킷 커넥션 비슷한 개념으로 서킷 스위칭 비슷한 개념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오늘 한 5분 되는 시간 동안 다음 챕터 8이 아니라 9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핵심은 제목은 LTE라고 돼 있지만 핵심은 셀룰라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셀룰라 이동통신망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 망이 무선망과 유선망으로 돼 있고 무선망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유선망도 굉장히 중요해요. 유선망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선망이 또 중요한 거예요. 둘 다 매우 중요하다는 것. 예, 그것만 알아도 챕터 9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다 알게 된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